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공사 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회차 강의로 전자무역과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무역 시장이 전자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신고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특허나 아니면 건설계약 같은 서비스 관련된 무역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무역 영어의 주요 내용으로서 또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무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대한 내용, 시험에 주로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자무역입니다. 자, 전자무역은 무역거래의 과정 그리고 절차를 인터넷과 전자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식을 활용해서 국내외의 시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전자무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인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적인 무역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전통적인 무역 같은 경우는 영업이나 거래 가능 시간에 제약이 있죠. 사람과 대면으로 서류를 처리해야 되고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전자무역 같은 경우는 영업이나 거래 가능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 같은 경우는 마케팅의 방향, 일반적으로 한 방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마케팅인데, 전자무역 같은 경우는 쌍방향, 상호 마케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서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거는 당연히 종이 서류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 직접 방문하거나 작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편이나 팩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전자무역 같은 경우는 회사들끼리 그리고 주로 자주 업무를 진행하는 이제 관계기관이나 부처에 이런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이 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교환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에서의 통관은 직접 방문해서 수출입 신고나 통관을 진행해야 됐지만, 현재 전자무역으로 돌아와서 EDI 등을 통한 수출입 신고 및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EDI라고 하면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혹은 일렉트로닉 다큐먼트 인터체인지라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된 회사나 관계기관끼리는 서로 수출 신고나 통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은 물품의 대금 결제가 종이를 사용한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전자무역은 온라인에 이체를 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자 시스템 등을 활용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제약이 없고, 그리고 실제 그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소화가 됩니다. 서류의 절차나 작성의 절차들이 간소화가 되고, 또 그 비용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하거나 실제로 그 작성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조금 더 이익이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전자무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이런 전자무역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흔하게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비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전자무역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거고 해당 분야가 확대가 될 거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자무역, 무역 자동화, 그리고 이제 EDI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화두가 되는데요. 자, 개념은 뭐냐?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자, EDI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해서 컴퓨터로 무역 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EDI가 뭐냐? 기업 또는 조직 간의 표준 전자문서를 서로 합의된 통신 표준에 따라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그래서 EDI 시스템이 연계된 회사끼리는 통신 표준에 따라서 데이터 값을 서로 서식의 형태나 이런 걸로 교환을 하고 바로 불러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자무역이 되려면 이 EDI라는 것이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무역 EDI의 표준이 있습니다. 문서 공유를 위해서 보통 표준을 제정했는데요.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전자방식으로 교환되는 전자문서의 구조, 그리고 내용, 통신 방법 등에 관한 표준 양식 및 구문을 정한 규칙으로 현재 사용되는 무역 EDI 표준 기준은 유엔에서 정한 EDI FACT에서 행정, 무역 및 운송에 관한 EDI 국제 표준으로 전자문서를 표준화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전자무역에서 EDI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전자무역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E-트레이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싱글 윈도우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게 단일 창구입니다. 단일 창구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E-트레이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역업체와 관련 기관 시스템의 연계, 그리고 통합 기능 제공, 그리고 전자문서 보관소를 설치해서 서비스, 인프라 연계의 3요소로 구성된 연계 솔루션을 구축한다. 그래서 전자무역 같은 경우는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은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나 인프라 연계의 3요소로 구성된 연계 솔루션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U-트레이드 허브라 그래서요. 그 개요가 뭐냐? 범국가적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 사업의 명칭이자 포털 사이트, 그리고 신용조사, 신용평가, 금융결제원, 관세청, 선사, 항공사 등 절차별 유관기관을 연계해서 무역 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전자무역 허브를 U-트레이드 허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U-트레이드 허브라 그러고요. 그것에 의한 전자무역. 자, 2번을 보시면 U-트레이드 허브의 전자무역. 자, 솔루션으로 무역 포털, 마케팅 포털, 그리고 물류 포털, 통관, 글로벌, 은행 모든 프로세스가 다 전자화돼서 U-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관련 업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어음은 사용되지 않고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를 통해서 결제 과정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자, 전자무역을 하려면 전자무역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포털 사이트, 신용조사, 신용평가, 금융결제원, 관세청, 선사, 항공사 등 전체가 단절없이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U-트레이드 허브라는 것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자무역으로는 실제로 무역 포털, 마케팅, 물류, 통관, 글로벌, 은행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전자화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무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좁은 협의의 의미로서는 단순하게 모든 이제 업무들이 그냥 전자식으로 처리가 된다.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넓은 광의의 의미로서 살펴본다면 이런 플랫폼들이 형성이 되고 범국가적인 무역의 전산화 이런 걸 통해서 무역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 경제 수지의 확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무역 플랫폼들은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당연히 주로 하고요. 그리고 나라가 이 무역과 관련된 특정 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 내용들을 거의 관세청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나라마다 이것들이 또 연계가 된다면,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서 연계가 된다면, 통일된 플랫폼으로 연계가 된다면 사실상 무역과 관련된 뭐 결제라든가 신용조회라든가 운송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저비용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런 플랫폼이나 U-트레이드 허브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트레이드 허브의 대표적인 서비스, 수출 신용장의 통지, 변경 통지, 그러니까 신용장 통지 같은 것들 하고 있고요. 수입 신용장의 개설 변경, 그리고 내국 신용장의 개설 통지 매입, 구매 확인서 발급,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등 이런 업무들을 실제로 전자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내국 신용장이 뭔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내국 신용장이라는 거는 원래 원 신용장처럼 개설은행이 물론 있습니다. 개설은행이 있는데 해외적인, 그러니까 다국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수익자, 국내에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수익자가 자신이 국내에 있는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을 상대로 수익자이지만 돈을 받을 건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죠. 그래서 내가 돈을 받기로 한 이 신용장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을 통해서 물건을 원자재를 공급하는 수출상과 맺는 그 계약을 신용장 계약을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 같은 거를 활용할 때도 이 유트레이드 허브가 대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적어놓은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업무들을 세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 역시 그 폭이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무역은 앞으로 당연히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전자계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무역을 하려면 전자적인 형태로 서명이나 그 어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전자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나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전자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자계약. 그리고 이 전자문서의 효력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당연히 그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전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만났을 때 도장을 찍고 서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전자적인 계약의 형태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가 암호화된 형태로 변경된다든가 아니면은 서명된 서로의 인증 파일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를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암호화 그리고 전자공증제도 그리고 전자인증제도 전자기록 보관제도 등을 통한 문서의 진정성의 확립이 아직 조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파일이 해킹이 되거나 아니면은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정보가 공개가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할 때는 물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런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의 확립이 좀 요구되고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3번에 전자서명의 효력 보시면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것.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라고 해서요. 보통 대칭형을 쓰면은 그 신원을 밝히거나 내용을 해킹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자적인 시스템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암호화 방식을 선택해서 전자서명을 생성키로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자서명 같은 경우도 그 방식이나 인증 방식이나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안정적이다라는 것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사용은 하고 있다. 두 번째, 전자서명의 인증.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를 전자서명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전자서명을 하는 그 암호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킹을 하거나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적인 형태로 그 당사자가 정말 전자서명을 한 당사자, 그 주체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인증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다 인증이라고 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적으로 계약을 하면
우리가 무역이니까요. 전자물류가 시작이 되죠. 자, 보시면 전자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해상운송 계약에 의해서 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운용과 법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선화증권을 바로 전자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이선화증권의 발행 형식과 인도, 배서 및 양도 등의 방식이 전자적으로 좀 진화를 했다. 이것을 전자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종이선화증권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도 당연히 쓰이고 있지만 문제점이 뭐죠? 종이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게 되면 그 유통성이나 권리성을 도둑맞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혹은 또 결제의 조금 신속화를 위해서 전자선화증권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가증권의 운용과 법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구현을 했지만 이것들도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전자선화증권화 되지는 않고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교환을 할 때는 전자식으로 서류가 교환이 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종이선화증권이 많이 일단은 발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MFCS입니다. 적화 목록을 취합해서 세관의 EDI를 통해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요. 선사나 항공사의 취합 업무를 KT넷이 대행하여 세관으로 전송한다. 자, 매니페스트면은 적화입니다. 적화. 매니페스트. 적화 목록인데 물건이 실린 목록이죠. 콘솔리데이트는 집화하는 거, 혼재하는 거죠. 콘솔리데이션. 혼재. 그래서 적화된 화물의 목록을 취합하는 시스템을 MFCS, Manifest Consolidated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KT넷이 대행해서 세관으로 전송한다고 하는데, 자, KT넷은 수출입 업무의 전 과정을 자동화 서비스로 구현해서 무역 프로세스의 개선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트레이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전자무역과 관련된 업무들이 KT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MFCS에서 하는 거를 KT넷이 대행해서 세관으로 전송을 한다. 자,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물건이 실리는 것들을 리스트화 해가지고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해서 그것들을 그냥 가서 내거나 뭐 팩스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자적인 형태로 다 요즘에는 목록화가 되고요. 이거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주기만 하면 처리가 되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MFCS 형태죠. 그래서 전자물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전자물류 관련 국내 무역법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 시기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봅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그건 상대방에게 보내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전자무역법상. 자, 수신의 시기, 받는 사람은 언제냐?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력된 때에 송신과 수신이 되는 거죠. 서로가 이거를 쓰기로,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쓰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작성해서 입력이 되면 그게 송신과 수신이 되는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았대요. 특정한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신자가 관리하는 그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이때를 문서를 받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자적인 형태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면 동일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 전송을 하면 바로 그 내용이 입력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송신과 수신이 같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특정한 내용을 입력했을 때는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 수신자가 직접 관리하는 그 해당 정보 시스템으로 내용이 넘어갔을 때 그때 수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장소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각각의 영업소입니다. 영업소에서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 수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영업소가 여러 개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그 자리에서 송신과 수신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신, 수신된 것으로 본다. 항상 머무르는 장소에서 이 전자문서가 보내지고 또 그것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와 관련된 것은 언제 보냈고 언제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이 실제로 서류로서 제출이 됐는지, 기한 내에 제출이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유효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송신 시기와 수신 시기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장소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실제로 영업소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지 혹은 그리고 그 영업소가 여러 개일 때는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 어딘지. 왜냐하면은 물건이나 이 전자적인 형태를 보내는 주체는 있는데 어디에서 보내는지를 모르면 이 적법성이 확인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업소의 소재지를 어떻게 확정을 하느냐.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항상 머무르는 그 장소 상거소에서 송신이나 수신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전자문서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전자서명인데요.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당해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즉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되고 첨부되고 혹은 논리적으로 결함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전자서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자서명법 제2조 A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해서 서명자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데 이용된다. 이게 바로 전자서명이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많이 조금 보완은 되어야겠죠. 점차 전자적인 형태가 늘어나면서 간소화는 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계속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크게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그리고 기밀성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이 전자서명이 얼마나 유효한가라는 걸 할 때 누가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한 확증을 밝히는 것, 이것을 인증 혹은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대상, 그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을 바로 인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인증,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적법한 당사자로부터 넘어온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인증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서명은 이 인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결성, 인터그리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무결성은 정보가 허가된 사람에게만 개방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이 전자서명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이게 전자서명이구나. 인증도 되어야 되고 누가 하는가. 그리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만 공개가 되고 수정될 수 있는가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 방지죠. Non-repudiation이라고 해서 메시지의 송수신이나 교환 후에 또는 통신이나 처리가 실행된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로 부인 방지는 공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제 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확실히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부인 방지입니다. 공증과 같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사실이 있은 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기밀성이라 그래서 confidentially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결성과 기밀성 이거 두 개가 약간 연계가 되죠. 근데 이제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허가된 사람에게만 개방되고 수정될 수 있는 거. 근데 기밀성은 아예 어떻게 돼요?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두 개를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인증 혹은 진정성,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부인 방지, 기밀성 이 네 가지의 요건으로서 전자서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켜져야 올바른 전자서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물건,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어떤 물건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뭐 특허권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말 그대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옮겨가는 것을 서비스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거래 형태를 일단 먼저 보시면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그리고 소비자의 이동, 상업적 주제, 자연인의 이동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은 서비스의 수요자와 생산자의 이동 없이 서비스 자체만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양쪽에 가만히 있는데 서비스의 수단이 넘어가는 거죠. 뭐냐? 국제 전화를 하거나 원격 교육을 하거나 원격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 있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서비스만 제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의 이동. 외국 소비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로 가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거. 우리가 해외 관광을 갔을 때 거기서 어떤 공연을 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외국 관광 그리고 해외 유학. 해외에 직접 내가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서비스를 받죠. 이런 것들도 소비자의 이동, 돈을 쓰는 주체가 이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상업적인 주제입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국가 영토 내에서 상업적 주제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한 자가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 법인이나 자회사,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를 상업적 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이라는 게 있죠.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의 인력이 다른 국가의 영토 내로 이동해서 사람 자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이동을 해서 또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해당 지역에서. 이것은 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 이전 또는 패션 모델의 외국 광고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가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소비자의 이동, 상업적 주제, 자연인의 이동. 이렇게 네 가지로 서비스 무역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무역은 일단 사람이 가진 능력, 보통 대부분 용역이나 어떤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 국경 간 이동을 하는 것을 서비스 무역이라 그러고 서비스가 서비스 자체만 국경 간 이동을 하는 게 있고 소비자가 이동을 하는 게 있고 실제 그 자리에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상업적 주제가 있고 자연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져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의 이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알아보실 게 GATS, 가츠의 출현 배경입니다. 자, 서비스 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다자간 규정의 미비로 인해 무역 장벽과 무역의 불균형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앞서 봤던 네 가지 형태를 통해서 사람이 이동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도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자간, 여러 나라 간의 이런 서비스 무역을 함에 있어서 규정이 좀 미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무역 장벽과 서로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1988년 12월에 몬트리올 강요회의를 계기로 서비스 협상이 급진전을 이루었고요. 세 번째로 1993년 WTO 협정의 부속사의 하나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래서 이거를 GATS라고 부릅니다.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라 그래서 GATS로 부르는 거죠.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특정한 국가에서 서비스를 많이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서비스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 특정한 나라에서만 서비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무역 불균형이 초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하고 규정적으로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 협정을 맺었다. 자, 그럼 이 WTO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 세계무역기구는 가트 체제의 다자간 무역기구화,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문제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요. 세계무역기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이 WTO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각 군간의 무역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WTO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중재하거나 아니면 서로 의견을 내놓죠. 이럴 때 나오는 기관,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협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를 타결을 맺었다. 가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으로서 협정이 생성된 거죠. 자,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각 회원국은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서비스와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 회원국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자, 서로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협의를 맺고 회원국이 되었다면 그 회원국 안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3국보다는 못해주지 말고 최대한 그대로 하거나 혹은 더 잘해줘야 된다. 최혜국 대우를 서로 해줘라. 근데 자, 예외 조항에 대한 부속서에 기재된 조치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의 예외를 인정한다. 자, 서로 합의를 맺어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떤 특별한 예외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서로 간에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전체 협의체에 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이제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이제 최혜국 대우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관세를 좀 인하해 해준다든가 아니면 물품의 쿼터라 그러죠. 수량 제한 같은 걸 좀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서로 거래를 할 때 거래를 좀 약식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데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와 거래하는 이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한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해주자? 잘 이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라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가츠에 들어와서 최혜국 대우를 서로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떤 담합의 형태나 이런 걸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걸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 가치에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단 회원국이 되었으면 서로 잘 챙겨주라는 얘기로 이렇게 주요 내용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개주의죠. 각 회원국은 서비스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적용 효력을 가진 모든 조치들을 그 발효 전까지 공표를 하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지침들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대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서로가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표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이나 규정, 행정 지침 새로운 것이 있다면 통보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서비스 무역을 함에 있어서 서로 불합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공개주의입니다. 세 번째가 경제통합인데요. 회원국 간의 협정의 체결이 역외 국가에 대한 서비스 무역 장벽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최혜국 대우와 같이 좀 엮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회원국이 되면 서로 잘 챙겨줍니다. 관세도 인하해주고 서로 간에 거래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떨 수 있죠? 그 거래 사이에 낄 수가 없게 되죠. 가격 조건을 맞추기도 어렵고 물건을 내가 그렇게 대량으로 거래하기도 힘들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회원국끼리만 거래를 하게 되고 다른 회원국은 이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무역 장벽, 트레이드 배리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국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가 서로 균등하게 성장하는 거 혹은 균등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가치 협정을 타결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회원국 간의 서로의 행태가 이제 타국가 제3국들에게는 무역 장벽처럼 여겨져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비스 무역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서로 회원국끼리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체가 돼서 제3국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신경을 쓰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자, 외국의 서비스 무역 공급이 증가해서 자국의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심각한 피해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국의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애국 대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 무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됐고요. 5번에 일반적 예외입니다. 공중도덕, 공공질서의 유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범죄, 사기의 방지,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은 가치의 일반적인 예외로서 인정이 된다. 가치에 들어와서 회원국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의 협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국가가 해야 될 행동으로서 보는 거죠. 그리고 불합리한 행동들이 있죠. 뭐 공중도덕이라든가 국가안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치에서 일반적인 예외로서 그런 행동들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경제 통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회원국끼리만 친하고 제3국을 밀어내는 그런 무역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걸 TRIPS라고 하는데요.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rnational Property Right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서비스 무역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지적재산권과 연관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번의 개요는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 바로 트립스입니다. 저작권의 최소 보호기간은 특허권 같은 경우는 20년, 그리고 디자인, 의장권은 20년, 상표권은 7년,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작 인적권이라 그래서요. 실현, 그러니까 실제로 연주를 한 사람이죠. 실현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70년, 그리고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70년 유지가 되고요. 방송을 한 때에는 다음 해부터 50년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무역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작권을 연도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트립스의 내용이고요. 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국제 판매점 계약,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대리점 계약이 나올 건데요. 판매점과 대리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판매점 계약 혹은 판매권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수출자가 해외 판매점,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 하면 보통 유통업자죠. 해외 유통업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합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판매점은 그 상품의 일정량을 구매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판매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으니 우리 물건을 일정량 가져가서 판매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판매권 계약이죠. 이거를 국제 판매점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판매점에게만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독점 판매점 계약이라고 하고 그 지역에서 또 다른 판매점에게도 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비독점 판매점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판매점을 지정을 해주죠. 이 지역에서는 너가 대표해서 판매를 해라. 그런데 물건이 잘 팔리거나 혹은 이제 도미넌트 전략이라 그래서 특정 지역을 우리 회사 물건으로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판매점을 동시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골목 상권 중에 대표적인 편의점 있죠. 동일한 편의점도 한 블럭, 두 블럭 지나가면 계속 연달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도미넌트 전략이라 그래서 해당 지역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물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독점 판매를 주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독점 판매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요. 3번에 보시면 판매점 계약은 기본 계약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주문 및 수락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판매권을 준 거는 이제 기본 계약이고요. 얼마만큼의 수량을 구매하고 주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4번에 보시면 계약 기간은 특정 기간으로 하며 이거는
양 당사자가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놓는 것이 아니라 1년을 하면 1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고요. 기간 만료 전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기간을 그냥 정하지 않고 해지할 때까지 판매권 계약을 그냥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국제 판매점 계약이라고 하죠. 다른 권한은 없어요. 그냥 가서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회사가 수출자가 그 회사에 대해서 수입을 시키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물건을 줘야 되니까요. 판매권을 줄 때 일정한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다자 간의 거래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회사를 혹은 개인을 지칭해서 판매권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양을 처음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라디오를 2,000개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존재하는 무역 계약으로 보는 거죠. 이거를 국제 판매적 계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출자와 수입자, 이 판매자는 전혀 다른 서로 간에 모르는 대상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이제 드리냐면 국제 대리점 계약이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은 본인의 회사를 위해서 일할 본인의 회사 밑에 있는 구성원을 뽑는 겁니다. 대리점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대리점이란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판매점 계약은 뭐였어요? 판매권을 주고 그 사람이 판매를 하는 대금 중에 일부를 그냥 구매만 하게 하는 이런 계약이었는데 대리점은 본인을 대리해서 위임해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 무역회사가 물품의 판매, 구매, 판촉 등을 대리점에 부탁을 하고 그 대리점은 무역회사를 위하여 물품의 판매, 구매, 판촉 등을 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죠. 물품의 판매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판매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라디오를 사왔으면 그 라디오를 사온 가격이 있고 판매하는 가격이 있죠. 그 차익을 그냥 다 갖는 거죠. 물품의 판매 금액을. 그래서 이것을 국제 대리점 계약과 국제 판매점 계약의 차이점으로 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리점은 무역회사의 명의로 무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무역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국제 대리점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대리점은 셀러가 아니고 셀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나 판매점은 자신이 셀러로서 자신의 명의로 바이어하고 셀러와 바이어로 계약을 하게 되는 서로 다른 주체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고요. 대리점의 수입원은 대리 수수료입니다. 근데 판매점의 수입은 내가 사온 금액하고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판매한 금액, 이 차익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무역회사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점은 그냥 대리인입니다. 무역회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고, 판매점은 수출자의 관계에서는 바이어가 돼요.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 다른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리점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통제 여지가 없습니다. 위에서 팔라고 하는 대로 대리해서 그냥 판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점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내가 사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판매점 계약과 대리점 계약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국제건설공사 계약입니다. 국제건설공사는 자, 보시면 건설공사는 각 공사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게 형성되며 공사비가 크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복잡하고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리고 경쟁 입찰, 수의 계약으로 계약자가 선정이 되고요.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하고 교섭을 해서 너네가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거를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쟁 입찰을 하거나 수의 계약으로 그 계약자가 선정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 발주자가 LOI, Letter of Intent, 계약의 의향서를 작성하여 수주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자, 발주를 하는 사람이 그 주문을 받는 사람에게 계약의 의향서를 냅니다. 계약 의향서는 계약 준비서 혹은 협약서라고도 부릅니다. 저 LOI를. 일반적으로 의향서라고도 하는데 정식 계약의 체결을 이루기 전에
협상의 단계에서 앞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인 합의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국제 건설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거래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협의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구두로 물건을 중개 또는 조달하고자 할 때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 간의 의향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서 상대 회사가 명확한 어떤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식 계약서는 아니고요. 계약의 의향이 있다 혹은 이런 내용으로 협약을 진행하겠다라는 협약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OI라고 부르죠. 그리고 단순 시공 계약, 턴키 계약, EPC 턴키 계약이 있는데요. 단순 시공 계약은 말 그대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 그대로를 그냥 시공하는 겁니다. 내가 설계도 줄 테니까 그냥 와서 그대로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턴키 계약 같은 경우는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계약으로 발주자의 공사 목적물에 대한 요구 조건서를 참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와서 본인이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턴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턴키라는 게 열쇠를 돌리는 거죠. 열쇠만 돌리면 되게,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이게 모든 게 구성이 되도록 맡겨 놓는 겁니다. 이거를 턴키 계약이라고 하고요. EPC 턴키 계약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턴키 계약보다 시공자에게 엄격한 설계 책임을 부과한 계약이다. 자, 이거 BOT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BOT가 뭐냐면요. 처음에 준공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시행자한테 시설의 소유권을 줍니다. 처음에 운영을 하도록. 그런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나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보통 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엄격하게 설계 책임을 부과하고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시공자한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수주를 주는 이런 방식을 EPC 턴키 혹은 BOT 방식을 주로 쓰는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건설공사의 대금 지급 방식은 총액 방식, 정액 도급 방식, 그리고 실비정산, 단기 도급 공사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실비정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수수료를 시공자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사 시공을 다 위임을 해주고 실제 사용된 비용과 정해진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를 정산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건설공사, 물론 회사마다 회사의 요건과 시행사와 그 발주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물론 다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을 주로 쓰고 있다는 거, 크게 시험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자원개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원개발 계약은 해외의 농축산물이나 석유, 석탄, 철강, 천연가스 등과 같은 자원의 개발이나 채취, 수송, 판매와 관련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이런 것 좀 채취를 해주세요. 이런 걸 좀 개발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제자원개발은 실질적으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천연가스가 나온다, 아니면은 석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100%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히 높은데 100% 성공한다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공을 좀 확신할 수 없고 성공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회사가 합작 투자나 컨소시엄 계약을 통해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초기 투자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여러 합작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컨세션 계약이나 합작 투자, 생산물 분여 방식, 그래서 보통 합작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특정 프로젝트에다가 외국 자본을 참여를 시켜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원 개발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컨세션이나 생산물 분여 방식도 다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라이센스는 이제 말 그대로 기술 도입 계약을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받아오거나 그 사용에 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기술이란 노하우, 산업재산권, 상표권, 기술 지원 등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상호 실시 계약, 특허 풀 계약 등이 있는데요. 특허 상호 실시 계약은 선진 기술을 가진 업체끼리 실시 허락자와 그 실시권자가
되어서 후발업체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특허를 양 당사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 안에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거를 특허 상호 실시 계약이라고 하고요. 특허풀은 굉장히 특허의 내용이 많죠. 세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수많은 특허들을 한 회사에 가진 특허를 묶어서 서로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거, 이거를 특허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그 특허권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으로, 타방 당사자, 그 특허권을 받는 당사자에게 실시 허락을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특허권을 가져가서 이런 특허 발명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국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은 실시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 너가 특허권을 가져갔으니 그 특허와 관련된 특허 발명이나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전용 실시권이고요. 특허 발명을 단순히 그냥 실시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제 특허 라이센스의 계약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기출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이나 가장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영어로 돼 있네요. 해석을 보시면 전자적 기록과 관련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계된 데이터 프로세스로서 당사자를 식별하고 전자적 기록의 인증을 표시하기 위하여 개인이 실행 또는 채택한 데이터 프로세스다. 자, 실제로 영어로 된 내용을 해석해 놓고도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주요 문장들이 나와 있죠. authentication, 뭐 인증이라든가 identify, 정체성이라든가 뭐 adapted, 적용한다, 이런 문장들이 쭉 나와 있네요. 일단은 전자적인 기록과 관련이 돼 있고 논리적으로 연계된 데이터 프로세스라서, 자, 힌트가 있네요. 당사자를 식별하고 기록을 인증하기 위한 표시다. 이게 뭐죠? 바로 전자 서명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시그니처라 그래서 전자 서명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거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걸 영어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하는 과정도 좀 실시하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단어들이 좀 어렵고 길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주요 단어들을 가지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자 기록, 문서 형식, 뭐 슈퍼임포스드에서 중복 표시, 뭐 추가사항,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내용들과는 사실 연계가 없기 때문에 전자 서명, 그래서 어센티케이션만 딱 봐도 아, 이게 인증과 관련된 persons authentication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인증을 위한 거다라고 해서 전자 서명이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문제들 과거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기술 무역 계약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땡땡땡은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말한다. 자, 로열티라는 게 뭐죠? 로열티?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인에게 그 권리의 사용을 허락해 준대요. 그리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로열티로서 그 지급을 한다. 이게 바로 라이센스 계약이죠. 특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의장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플랜트 수출 계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큰데요.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같은 것들을 설비해 줄 때 보통 플랜트 수출 계약을 많이 하고요.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합작의 형태죠. 대부분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들을 컨소시엄 계약, 합동 계약으로 볼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던 판매점이나 대리점 계약 중에서도 보통 이제 판매점, 대리점이 약간 융합된 혹은 프랜차이즈의 성격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판매점이나 대리점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프랜차이즈 계약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는 로열티를 지급한다, 라이센스, 특허권 계약이다. 자, 그다음
다음 공란에 들어갈 문서로 적절한 것은 국제건설계약에서 낙찰 후에 계약서의 정식 조인으로 계약이 성립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모되므로 발주자는 땡땡을 수주자에게 발급한다. 자, 우리가 건설계약할 때 썼던 서류 하나 있었죠. Letter of Intent. 그래서 뭐 협정서라고도 했고 계약의 의향서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로 계약 의향서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상의 단계에 앞서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인 합의의 일종이다. 이거를 계약 의향서, 계약 준비서 혹은 협약서라고 했었죠. 이건 이제 건설 계약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발급하는 거, 원칙적인 계약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무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들을 한두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봐두시고요. 무역 전체의 내용을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영어 시험에서 역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강사 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